논 한가운데서 남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이 농사 지어서 니와 함께 먹고 살고. 그러자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랑 먹고 살지, 뉘랑 먹어요.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끝에 논과 무릉덩이 속에 커다란 우렁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우렁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농부는 이 여인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조선 중엽 충청도 산자락 어귀의 외딴 마을에 박이준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그의 나이 25, 어릴 때 홀어머니를 여인 뒤로 홀로 논밭을 갈며 살아온 터라 그의 몸은 볕에 그을려 구릿빛이었고 두 손은 곡괭이 자루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어지간한 고단함에도 쉬이 흐려지지 않는 맑고도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리 말하곤 하였습니다. 이준이 그놈은 천하의 성실한 놈이야. 허나 복이 없어. 그 고운 심성을 알아줄 안악 하나 없으니.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준은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논에 나가고 별이 뜰 때야 돌아왔습니다. 밥은 차갑게 식은 주먹밥 하나로 때웠으며 저녁이면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등잔불을 바라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초입이었습니다. 못자리를 손보던 이준이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두견새 한 마리가 산 너머로 날아가는 것을 눈으로 줬다가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농사 지어서 니와 함께 먹고 살고. 탄식처럼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메아리조차 없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맑고 청아하되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알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랑 먹고 살지, 뉘랑 먹어요. 이준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없었습니다. 바람이었을까, 꿈이었을까. 그러나 목소리는 분명하였습니다. 낭낭하고도 다정하게 귓속까지 파고드는 목소리였습니다. 넋이 나간 듯 논두렁을 걷던 이준의 발끝에 무언가 탁 걸렸습니다. 논과 무릉덩이에 반쯤 잠긴 커다란 우렁이 한 마리였습니다. 어른 주먹보다도 굵었으며 껍데기에는 청록빛 윤기가 흘러 예사 우렁이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준은 한참을 그 우렁이를 들여다보다가 알 수 없는 이끌림에 그것을 소중히 손에 받쳐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켠에 커다란 물항아리에 그것을 넣어두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준이 새벽 일찍 들에 나갔다가 저물녘에 돌아오면 방 안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에 향긋한 된장찌개, 간 묻힌 나물, 그리고 제법 살이 오른 생선구이까지. 이준은 처음에는 이웃 안악내가 측은히 여겨 차려준 것이려니 하였습니다. 허나 이튿날도 사흘째도 나흘째도 어김없이 밥상은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웃 안악내에게 물으니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맙고도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이준은 들에 나가는 척하다가 몰래 돌아와 부엌 뒤편에 숨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기다리기를 한 식경 마당 쪽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이준은 살며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만 숨이 멎을 뻔하였습니다. 물항아리 옆에서 한 여인이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우렁이 껍데기를 옆에 벗어둔 채로 치맛자락은 연잎빛처럼 연녹색이었고 쪽빛 저고리 위로 드러난 목덜미는 흰 연꽃보다도 고왔습니다. 귀 밑 머리칼 한 가닥이 여름바람에 살랑이자 여인은 그것을 손가락으로 슬쩍 넘겼습니다. 그 손목의 가냘픔이 그 동작의 소담함이 이준의 가슴에 불씨처럼 박혔습니다. 여인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준은 한참이 지나서야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심하였습니다. 부엌 문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거기 계신 분. 닷새째 어김없이 밥상을 차려주신 분이 당신이었습니까? 부엌 안에서 움직임이 딱 멈췄습니다. 한참 뒤 문이 열리고 여인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복숭아 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으나 시선은 놀랍도록 고요하였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지 마옵소서. 소녀는 이 인연이 두렵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론 기쁘기도 하여 어찌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사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 허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 쓰는 이름일 뿐 그녀의 본디 몸은 용왕의 딸이었습니다. 젊은 날 천상의 법도를 어긴 죄로 우렁이 껍데기 속에 갇혀 세상을 떠돌다가 들판에서 흘러나온 이준의 외로운 탄식을 듣고 이끌려 왔노라 하였습니다. 가난하고 성실한 사내의 탄식이었습니다. 탐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두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향해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놈과 함께 살아주시겠습니까? 연화는 잠시 이준의 두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가 아문 자국이 가득한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보다 더 진실된 것을 그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그 위에 포개었습니다. 그 뒤에 나날은 이준이 살면서 처음으로 맛본 행복이었습니다. 연화는 신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것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준이 논에 나가 김을 매면 그녀는 새참을 이고 따라왔고 황혼이 깔리면 나란히 마을 어귀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밤이면 등잔 아래 마주 앉아 이준은 내일의 농사를 생각하고 연화는 그의 헤어진 적삼을 꿰매었습니다. 그 평범한 저녁들이 이준에게는 세상 어떤 성찬보다도 황홀하였습니다. 당신 손이 거칩니다. 제가 약재를 다려드리리다. 괜찮소. 당신이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아프지 않소이다. 연화가 고개를 숙이며 살며시 웃었습니다. 등잔불이 그 미소에 어른거렸습니다. 이준은 그 순간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모든 고단한 날들이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허나 행복의 순간은 짧은 법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은 반드시 탐내는 자를 부르는 법이기도 합니다. 고을 현감 유탁, 성은 버들 유여, 이름은 흐릴탁이었습니다. 두 글자가 합쳐지니 흐린 버들이라는 뜻이 되거니와 그 이름만큼이나 사람됨도 흐리고 탁하였습니다. 그는 부임한 날부터 백성의 곳간을 탐하였고 아름다운 아녀자를 소문에 듣기만 해도 구실을 만들어 빼앗아 가는 자였습니다. 권세가 높았고 수하가 많았으며 고관들에게 뇌물을 바쳐 어사의 눈도 피해온 자였습니다. 그런 유탁의 귀에 소문이 들어간 것은 이준과 연화가 함께 산 지 석 달째 되던 가을 초입이었습니다. 아니 산골 농부 놈의 색시가 그리도 절세미인이라고? 그것을 지금껏 내가 몰랐단 말이냐. 유탁은 즉시 아전을 불렀습니다. 명목은 간단하였습니다.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죄목으로 그 농부 놈을 잡아들여라. 그것은 명백한 거짓이었습니다. 이준은 가난하나마 세금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감의 명이었습니다. 아전들이 우르르 몰려와 이준을 포박하고 연화를 가마에 태워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이준이 끌려가면서도 놓지 않으려 한 것은 연화의 손이었습니다. 아전의 몽둥이에 손등을 맞아가면서도 그는 그 손을 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연화 두려워 마오.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으니. 연화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기엔 너무나 두렵고 두렵기엔 너무나 분하였기 때문입니다. 옥사는 유달리 추운 곳이었습니다. 가을 초입에 밤바람이 옥사 틈새로 파고드는 탓도 있었지만 이준의 몸이 차가워진 것은 기온 탓만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를 두고 온 마음이 얼음처럼 굳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포박된 손목을 끊어내려 이리 비틀고 저리 당겨보았으나 삼줄은 살을 파고들 뿐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연화. 연화. 소리 없이 입술로만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편 내아 안채에서는 유탁이 연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좋은 음식과 술이 가득하였고 유탁은 기름진 웃음을 흘리며 말하였습니다. 그 농사꾼 놈은 잊어라. 내 너를 첩으로 들릴 것이니 지금껏 산골에서 고생하던 것보다 얼마나 호강이냐. 연화는 꼿꼿이 앉아 시선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나 고요하여 유탁은 도리어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두려움에 떨거나 눈물을 흘리기를 기대하였건만 연화에게서는 그런 기색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겁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냐? 연화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유탁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깊고 고요한 눈 속에는 형언하기 어려운 단호함이 고여 있어 유탁은 까닭 모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나리. 연화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하였습니다. 소녀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소녀는 나리의 곁에 결코 앉지 아니할 것이옵니다. 유탁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그 말의 뜻을 알고 하는 것이냐? 알고 있습니다. 짧고도 단단한 대답이었습니다. 유탁은 술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랫동안 권력을 누려온 자였습니다. 분노를 삼키는 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좋다. 그리 완강하게 나온다면 내 그놈에게 죄목을 하나 더 씌우리라. 영모에 가담하였다는 죄목을. 그리 되면 그 농부놈은 목이 달아나게 될 것이야. 그 한마디에 연화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유탁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홀로 방에 갇혔습니다.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졌고 밖에는 사내들이 번을 섰습니다. 연화는 창문 너머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걷히며 달이 드러났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관아 뒤편을 흐르는 금강의 물소리였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소리를 불러올렸습니다.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름은 물을 타고 강을 타고 바다를 향해 흘러갔습니다. 아버지. 이 딸이 부릅니다. 용궁의 깊은 곳에서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옥좌에 앉은 용왕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내려보낸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딸이 오랜만에 또 아비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이토록 절박하게. 용왕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연화야. 아비가 들었느니라.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아 마당의 우물수위가 갑자기 불어났습니다. 현감 유탁이 아끼는 말들이 이유 없이 날뛰며 울부짖었습니다. 창고의 쌀가마니에서 이상한 악취가 풍기기 시작하였고 아전들 사이에서 원인 모를 열병이 돌았습니다. 유탁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의 침소 앞마당에 검은 구름이 모여 있었습니다. 구름에서 빗물이 한 줄기 쏟아지더니 그 자리에 파란빛이 도는 두꺼운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연꽃 가운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무거운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고을의 현감 유탁은 들으라. 내가 손댄 여인은 용왕의 딸이니라. 내일 해가 지기 전까지 그녀와 그 남편을 풀어주지 아니한다면 이 관아에 3년 가뭄을 내릴 것이요. 너의 죄상은 임금께 낱낱이 알려지리라. 유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홀로 내하에 앉아 오래도록 떨었습니다. 무당을 불렀습니다. 무당은 부적을 써붙이며 말하였습니다. 나리,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노여움이옵니다. 유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탁은 아름다운 여인을 그냥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이 되자 연화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체면을 세우려는 듯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내 너를 그냥 보내기는 아깝다. 허나 억지로 붙잡아 두었다가 용왕의 노여움을 살 수도 없는 일이고. 좋다. 내기를 하자. 나와 세 가지 대결을 하여 내 남편이 이긴다면 그냥 보내주마. 허나 진다면 그 농사꾼 놈은 내 손에서 다시는 나가지 못할 것이야. 그것은 자신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선 제안이었습니다. 첫째 대결은 힘겨루기였습니다. 유탁의 수하 중 가장 장사인 자를 내세워 이준과 씨름을 붙였습니다. 이준은 농부였으니 관아 장사패에 비하면 훨씬 왜소해 보였습니다. 이때 연화가 이준의 곁에 바짝 다가서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제가 함께하겠사옵나이다. 그 순간 이준의 몸에 힘이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바닷물처럼 깊고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이준은 장사를 단 한 합에 매다 꽂았습니다. 둘째 대결은 활쏘기였습니다. 이준은 농부였으니 활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화가 그의 등 뒤에 서서 두 팔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이준의 떨리는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화살은 바람처럼 날아가 관역의 한복판에 꽂혔습니다. 유탁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셋째 대결은 바둑이었습니다. 유탁이 직접 판에 앉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바둑으로 이름난 자였습니다.
이준 같은 농사꾼이 자신을 이길 리 없다고 확신하였습니다. 허나 연화는 이준의 곁에 앉아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었습니다. 용왕의 딸이었던 그녀에게 인간의 술수와 계략쯤은 훤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준은 그 눈빛을 따라 돌을 놓았고 유탁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하나하나 빠져들었습니다. 2시즌이 넘도록 바둑판 위에서 밀고 당기던 싸움이었습니다. 허나 날이 기울어갈 무렵 유탁은 더 이상 돌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관아뜰이 고요해졌습니다. 이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유탁을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나리, 약속을 지키시지요. 유탁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수하들도 묵묵히 있었습니다. 3차례 모두 지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으니 어느 누가 나서서 현감의 편을 들 수 있겠습니까? 유탁이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대문이 우당탕 열렸습니다. 암행어사였습니다. 어사 일행이 들이닥치자마자 유탁의 수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사는 유탁 앞에 마패를 내보이며 엄중히 선언하였습니다. 현감 유탁은 무고한 백성을 포박하고 아녀자를 겁탈하려 한 죄, 세금을 착복하고 권세를 남용한 죄, 이 모두가 이미 낱낱이 보고된 바 있으니 지금 즉시 인수를 내놓고 포박을 받으라. 연화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사가 도착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용왕이 임금께 고하였다는 말이 허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 세상 어딘가에서 닿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유탁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백성을 쥐어짜온 탐관오리가 자신이 그토록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한 농부 앞에서 포승줄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이준과 연화는 관아 마당에 나란히 섰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충청도 산자락 위로 붉고 황금빛인 하늘이 펼쳐지고 바람은 서늘하되 부드러웠습니다. 이준의 손목에는 포박의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고 연화의 눈가에는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억지로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이준은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뺨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등으로 그 손길에 연화가 눈을 감았습니다. 무서웠소? 이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눈을 뜨며 대답하였습니다. 서방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방님이 계시는 한 소녀는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준은 그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두 팔을 뻗어 연화를 끌어안았습니다. 노을 속에서 관아 마당 한복판에서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란 곳 없이 연화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힘차게 살아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서방님, 알고 있소. 알고 있소이다. 무엇을 안다는 것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이 사람 곁에 있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두 사람이 강가에 나섰을 때였습니다. 금강수면이 달빛을 받아 갑자기 환하게 빛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결이 일렁이며 수면 위로 형형한 빛이 솟아올랐고 그 빛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근엄하되 따뜻한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화야, 연화는 강가 바위 위에 서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준이 그녀의 손을 꼭 쥔 채 옆에 서 있었습니다. 네가 인간 세상에서 진정한 사랑을 얻었구나. 그 사내는 탐욕이 없고 성실하며 사랑하는 이를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니 아비가 허락하노라. 너는 이제 죄를 다 씻었느니라. 강물이 잔잔히 빛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 세상에서 100년을 해로하거라. 그것이 하늘의 뜻이니라. 빛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벅차고 감사하여 가슴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준은 그 눈물을 이번에는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강물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왕님, 평생 이 사람 곁을 지키겠습니다. 유탁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착복하였던 세금은 백성들에게 돌아갔고
새로 부임한 현감은 청렴하고 어진 자였습니다. 이준과 연화는 산자락 아래 작은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이준은 여전히 새벽에 논에 나갔습니다. 허나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새참 바구니를 이고 연화가 따라왔고 일이 끝나면 나란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녁이면 등잔 아래 마주 앉아 이준은 내일의 농사를 생각하고 연화는 그의 손을 잡아 약재를 발라주었습니다. 그 평범한 저녁들이 여전히 이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것이었습니다. 여름이면 마당에 연꽃이 피었습니다. 연화가 심은 것인지 아니면 용왕이 보내준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꽃이 피면 연화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였고 이준은 그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완벽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가난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곳간이 텅 빈 가난과 마음을 나눌 이 없는 가난. 박이준은 처음에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진 사내였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끝날 무렵 그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채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탐욕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성실함은 반드시 빛을 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늘도 외면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것이 우렁각시 이야기의 끝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